자, 오늘의 메인 얘기. 코스피가 2%대 급락을 했다. 그래서 엿새 만에 3,100선을 밑돌았다. 이게 메인으로 뜹니다. 자, 코스피 2% 빠졌다고 이게 메인으로 뜨는 시대가 요즘이에요. 옛날에는 이 정도면 그냥 뉴스 단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으로 뜨는데, 그럼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길래 저게 메인 뉴스로 뜨냐? 뭐 그렇게 여기가 워낙 높아서 3256이 워낙 높아서 그렇지, 사실 뭐 이걸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5.5%긴 하지만은 이게 메인으로 뜨고 있는데, 이게 왜 메인으로 뜨냐? 정말 대단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빨간색 봉 있죠?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이 제가 정확히 아는데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어떤 일이 펼쳐졌냐? 제가 월요일날 잠에서 깨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HTS를 켰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키고 누를 때 뭐를 경험하셨습니까? 야, 뭐야 이거? 야, 이게 잘 안 켜져. 접속이 지연이 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접속이 안 돼. 그리고 막 차트를 누르면 이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야, 내가 뭐 잘못 봤나? 뭐지? 뭐 5G가 안 깔려서 그런가? 뭐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아침에 너무 9시 땡 치자마자 그걸 너무 많이 킨 거지. 땡 치자마자 너무 많이 키니까 접속 지연 현상. 대단하다. 역시 형들이야. 역시 형들이야. 이 마약을 느끼기 위해서 다 뛰어들었구나. 이 게임에 나는 빠질 수 없다는 거죠. 9시 땡 치자마자 이게 사실은 그 샤넬 같은 거 왜 백화점 문 열자마자 뛰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뭐 서버 문 열리기 전에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문 딱 열리자마자 엄청 뛰어들어가서 느려. 거래가 안 돼. 거래가 계속 돌아가면서 많은 증권사들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의하고 뭐 난리 났는데, 전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처음에는 뭐지? 나만 그런가 생각해서 봤더니 네이버 실검 1위가 접속 지연이야. 야야, 그거 보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은 네이버 실검 1위로 갔어요. HTS 접속 지연 렉 걸린 거. 야, 문 열라고. 와, 정말 대단하다. 문 열리자마자 갔구나. 도대체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나? 저는 그거를 오후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냐면, 그날 얼마를 샀냐 형들이? 4조 4,763억을 샀어요. 4조 4,763억을 형들이 하루에 샀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입니다. 개인 4조를 샀어. 4조를. 하루에 4조를 샀어요. 4조를. 와,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을 법했네.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 마음이 급했죠. 그 정도면은 두드려야지. 그 정도 충분히 두드려야 되는데, 야, 진짜 대단하구나.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얼마 샀냐? 1월에만. 작년 아니고요. 지금 불과 10 영업일 지났거든요. 1월에만 코스피를 이미 10조 샀어요. 이게 실화인가 싶어요. 거의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파는 게 한 60조 되거든요.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작년에 그걸 다 메웠거든요. 그게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열흘에 10조 샀어요. 형들의 지갑의 끝은 어디인가? 어떻게 열흘에 10조를 살 수 있지? 전 이것만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제가 몰랐던 게 있죠. 우리나라에는 코스피만 있는 게 아니죠. 코스닥이 있어요. 그러면 열흘간 14조를 샀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잠깐만, 이 돈은 어디서? 14조를 사서 하루에 100포인트가 등락을 한다. 지수가 100포인트가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면은 종목들은 뭐 난리 난 거죠. 날라다니는 거야, 날라다니는 거. 코인 왜 하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날라다니는 건데, 아침과 점심과 끝날 때가 달라요. 와,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지금 아마 선물 옵션 뭐 이런 거 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난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트레이딩 센터 아니지만 거의 점심도 못 먹은 살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15년간 우리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팔은 거예요. 2003년부터.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기만 했어. 60조를. 근데 이미 작년에 60조를 다 채웠거든요. 이미 다 채워서 여기를 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끝날 때 그게 아니라 열흘에 10조씩 올라가고 있어요. 10조씩. 야, 이게 뉴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직장인 절반 승진에 관심 없다. 당연히 관심 없겠죠. 지금 문 열라고 두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야, 문 열어, 시장 열어라 얘들아, 니들은 왜 3시 반에 끝나자 7시까지 해라 뭐 이러고 있는데 관심 없지. 지금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데 관심이 훨씬 더 몰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M4 시대 유일한 희망은 주식이다. 문 열어라 얘들아. 제가 디아블로2 문 여는 것보다 렐름 다운될 때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 아마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시장이 아닐까. 이게 와우 같은 거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 실시간 동접자보다 이 동접자가 많을 것 같아. 전 세계 최강의 게임 시장이 아닌가, 이 정도면은. 지난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 300만 명. 아유, 장난 아니죠. 실시간 접속자 수가 최소 100만 단위가 나올 것 같은데 엄청난 현상인데, 자, 우리가 14조를 사면 코스피는 10조를 사고, 그럼 누가 팔았냐? 당연하겠지만 기관 투자자가 팔았어요. 1월에만 10조를 팔았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쟤들은 왜 파나? 쟤들은 나쁜 놈인가? 걔들은 주가를 아래로 봐서 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관 투자자라는 거는 주로 누가 이렇게 있냐면, 금융투자가 증권사고, 투자신탁이 자산용사를 얘기하고, 보통 연기금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팔았냐? 이거를 또 증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증권사는 방향성의 베팅을 거의 안 해요. 증권사는 방향성에 베팅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사실상 증권사는 뭐 하는 데냐면,
중개하는 데죠. 중개업체. 이 방향성을 하는 거는 그나마 그때 얘기했던 뭐 프랍 트레이딩, 뭐 자기 자본 거래인데 비중이 정말 이민해. 우리로 치면 이만해. 크지 않아요. 이거 뭐 몇천억 수준이야. 우리는 하루에 지금 10영업일에 10조 샀거든요.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자기 자본 다 합쳐도 택도 없어요. 10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택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영향을 거의 안 미치고, 물론 프로그램 매매나 상품 해치 매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거의 영향을 안 미쳐요. 가끔 뭐 프롭 트레이더에서 증권사 자기 자본으로 하는 뭐 절대 수익 주고, 이거 진짜 작습니다. 이거 얼마나 작냐면은 대형사 기준으로 요거거든요. 요 색깔 2014년에 벌써 요거, 여기는 없고요. 키움은 아예 없고, 한금은 요거. 오, 대우만 좀 커지. 대우는 요거 이제 채권 이익이 나서 그렇고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제가 요걸 보다가 프랍 트레이더에서 뭐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지 뭐 여기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를 받으셨냐 보니까 1년에 뭐 40억이 넘는 성과급.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절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시장에 있을 때 제 옆에 있는 저랑 동갑 내기가 100억 받았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저랑 동갑 내기였어요. 100억 받았어요. 100억. 진짜입니다. 제 옆에서 봤어요. 게다가 100억을 1년 받았냐? 제가 본 거는 2년. 말에 따르면 3, 4년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대리였거든요. 추대리였는데 그 친구는 부장으로 불렸어요. 세상 더럽다. 근데 할 말은 없었죠. 할 말 없어야죠. 100억을 번다는데 부장이 아니라 형님이지, 형님이야. 할아버님이지, 할아버님. 그 정도면 상무조도 돼. 상무조면 100억을 받아갔다는 거는 회사에 한 200억 벌어줬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본부장 줘도 되지. 회사에 200억을 벌어다 준다는데 증권사 얼마 번다고. 삼성전자도 아니고 200억 벌어주면 상무지, 상무. 저는 대리였지만은 그분은 부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분의 일화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저희 회사가 여기 있었는데요. 집이 조금 멀다고 바로 옆에 있는 모 호텔의 모 방을 사시더라고요. 이거 오피스텔이랍니다. 얼마에 샀니?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20억. 매물이 있었니? 그랬더니 매물이요? 그거 그냥 달라는 대로 주문 있어요. 그쵸. 아, 맞아. 달라는 대로 주문 있지. 뭐 18억, 19억짜리도 그냥 20억에 사면 있는 거죠. 매물이 있니까 중요하겠어. 주면 있는 거지. 그쵸? 그냥 사고 회사 나갈 때 팔고 가더라고. 그럴 수 있지. 평가금이 100억인데. 이거 뭐 1, 2억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건 조금 틀린 말이고, 혹시라도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 뭐 이런 거 가끔 들어볼 텐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 건데, 프로그램으로 방향성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를 매매하냐? 차익거래, 아비트라지 이런 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실 필요도 없는데, 똑같은 건데 가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비슷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건 A1이고 어떤 건 A2인데 가격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싼 걸 사고 싶겠지만, 싼 거를 샀을 때 안 좋은 점은 비싸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싼 것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고자 이 차익거래라는 걸 하는데, 그게 비싼 거를 팔고 A2를 셀하고 A1을 바이하면은 요 차이를 그냥 공짜로 먹잖아요. 같은 거라고 치면은. 요런 거래가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요즘엔 여러분 형님들이 주식 현물을 너무 강하게 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세요. 같은 건데 선물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를 팔고 이거를 사는 거래를 하죠. 이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쟤네가 거기에 매도로 많이 잡히고, 물론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는데 또 ETF, 고퍼스 이런 게 많이 커지니까 여기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도 저런 기관 거래로 잡힙니다. 비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저런 게 잡히기 때문에 쟤네가 매도가 많이 잡히는 거지, 증권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떤 분이 투신,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요즘에 셀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쟤네는 시장을 약하게 보는 거냐 이런 말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일단 자산운용사가 뭐냐면 펀드운용사인데, 은행이나 증권에는 펀드 매니저가 없죠. 자산운용사에만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펀드라는 게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거니까. 또 가끔 내 돈 띄워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돈은 은행에 있어요. 자산운용사에 가 있지 않아요. 은행에 있는 거를 그냥 운용 지시만 내리는 건데, 이 자산운용사는 작은 데는 모르겠지만 큰 종합자산운용사는 자기 자본 매매가 사실상 없어요. 자기 자본 매매.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 돈으로 거래를,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되면 골로 갈 텐데. 자산운용사가 그렇게 등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본 매매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러면은 얘들은 뭐냐? 전주의 요청이거나 자금의 입출입인데, 전주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자금의 입출입인데 신기한 게, 좀 놀랬던 게, 그럼 얘들이 왜 그렇게 파냐? 형님들이 팔아요. 2달간 주식형 펀드에서 4조가 빠졌다. 요즘 보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거기서 다 빼서 자기가 직접, 펀드 수익률 보니까 10%밖에 안 되네. 야, 이거 20%밖에 안 되냐? 그거 뭐야? 옆집은 테슬라 보니까 1000%래더라. 천슬라가 다시 왔대더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뭐 바이오는 3000%래더라. 뭐 이런 걸 들으니까 몇십 프로 나오는 거 싫다는 거예요. 빼요. 직접 투자를 했어. 이게 얼마나 많이 뺐냐? 최근 6개월간 주식형 펀드 환매를 8조를 했어. 그래서 지금 자산운용사가 뭐 성과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 돈이 빠지니까.
거기서 돈을 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왼손에 있는 걸 빼서 오른손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왼손을 욕하는 거죠. 넌 왜 자꾸 돈을 빼냐? 넌 왜 자꾸 파냐? 내가 사는데. 그게 아니라 왼손을 빼서 오른쪽으로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왼손을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거다. 이게 둘 다 나구나. 아, 이게 나네. 한마디로 은행 예금에서 빼서 이걸 사면서 은행 예금은 돈이 왜 이렇게 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움직이는 플로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내가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은 나 혼자 싸우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요즘에 주린이 분들 많으시니까 혹시라도 왜 할까봐 이거는 다 아시죠? 이제 대부분의 펀드는 적극적인 방향성 투자를 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다 롱펀드죠. 대부분 롱펀드인데 이 롱장에서 예를 들면 시장이 이렇게 갈 때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둘까?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빠질까? 이런 걸 연구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펀드 같으면은 슈카차, 현디차, 뭐 테슬라 이런 데 갔을 때 비중을 누가 가장 좋은 차냐? 역시 슈카차구나. 슈카차의 60%를 담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지. 자동차 펀드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면은 펀드 매니저는 자동차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내려가면은 그 펀드가 깨집니다. 내려갈 때 돈을 다 빼서 적극적으로 숏을 뭐 막고 올라갈 때 막 2배 하고 막 이런 적극적인 방향성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펀드 투자를 할 때는 저런 알파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제의 펀드를 선택하는가가 굉장히 이게 사실 다죠. 어떤 주제의 펀드, 내가 자동차업에 투자하고 싶은지 뭐 조선업에 투자하고 싶은지 건설업에 투자하고 싶은지 이거를 선택하는 게 사실상 답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건 사실 나기 때문에 물론 뭐 헤지펀드라는 것도 뭐 그런 거는 또 예외니까 뭐 주린이 분들은 이 정도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투시는 우리가 펀드로 환매했고 금융투자는 주로 프로그램 매매고 결국 연기금이 실질적인 매도 주역으로 떠오르는데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이죠. 얘네들이 실질적인 매도 주역이다. 그럼 얘들은 얼마나 팔았냐? 4조 팔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연기금은 지금이 과열이고 지금이 앞으로 숏장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았냐? 아니죠. 연기금도 그렇게 적극적인 방향성 투자는 하긴 하는데 그렇게 세지 않아요. 왜냐면 얘들은 등치가 너무 크고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들은 왜 파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들은 주식 비중을 자산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계속적으로 조절합니다.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릴 텐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남의 돈으로 자기 돈 아니죠. 우리 돈이죠. 남의 돈으로 결국 우리와 우리의 싸움인데 남의 돈으로 초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속성과 장기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격적인 방향성 투자를 잘 하지 않아요. 자산 배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방향성 투자자는 누구다? 나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방향성 투자자는 납니다. 이거 나예요, 나. 나 말고는 그렇게 공격적인 방향성 투자를 한 사람이 잘 없어요. 아, 진짜요. 외국인도 대부분 뒤에 가보면은 저런 자산운용사거나 뭐 아니면은 저런 뭐 어디서 들어온 돈 연기금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론 가끔 외국인 헤지펀드 같은 게 있죠. 큰 거 몇 조짜리들이 있긴 한데 우리만은 못해. 방향성 투자라는 거는 대부분의 그리고 물론 외국인은 요즘에서 뭐 선물 갖고 매수해갖고 좀 선물 차익 실현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연기금을 조금 보면은 연기금은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이라 그럽니다. 자산 배분 비중을 바꾸고 있다. 물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주린이 입장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은 뭐냐? 아, 교과서대로 하면 되죠.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거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당연히 그렇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가장 훌륭한 선택인 거는 우리 박현주 회장님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여기 나오죠. 주식 투자는 너무 쉽다. 왜냐?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면 되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장님한테 너무 쉬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진 않던데 한마디로 주식 뭐 비중이고 뭐고 계속적으로 내 주식이 꾸준한 성장을 한다면은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홀딩하는 게 최고의 성과를 가져오는 우량주 장기 투자가 최고라는 건데 물론 우리는 이렇게 고르는 게 약간 힘드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걸 할 수 있으면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베스트한 방법인데 우리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럼 자산 배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산 배분이 뭔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정말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걸 합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저 이제 기금 운용을 오래 했으니까 수십조짜리 기금 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알파요 오메가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만들 필요 없지만 결국에 주식과 주식 외에 뭐 현금이든 뭐 금이든 달러든 몇 대 몇으로 나누고 내가 비중을 가져갈 건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수익률을 거의 다 결정해요. 실제로 이게 가장 결정합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냐?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는데 7대3으로 내가 간다. 주식 7, 안전자산 30. 옛날에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2000입니다. 그랬다가 1400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주식이 30% 빠졌으니까 49가 되고 안전자산 조금 올라 36이 되는데 그럼 비중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요. 주식을 매수하고 뭐 현금이 됐건 뭐가 됐건 뭐 골드가 됐건 안전자산을 매도해요. 다시 주식이 비중을 맞춰요. 그럼 아래가 됩니다. 똑같은 85인데 49가 60만큼 주식을 아래에서 11만큼 사갖고 이게 만약에 다시 2000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결과가
그냥 왕복만 했을 뿐인데 아래에서 더 매수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왔을 때는 8% 수익률이 난다. 이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은 어떻게 되냐? 연기금은 아까 제가 봤지만 1400일 때 다시 7대3으로 조정을 했겠죠. 3000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가격이 오르니까 87%로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내리는 결정은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서 다시 7대3으로 만들겠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만약에 다시 2000으로 가면은 왕복을 했을 때 결과가 20%가 남으니까. 결국 돌아가면은 위에서 주식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올렸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는 수익률이 난다. 그래서 왕복만 해도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자산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계속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실 필요 없지만은 연기금들이 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이건 원칙 같은 거예요. 올라갈 때는 무겁게, 내려올 때는 가볍게, 올라갈 때는 무겁게, 내려올 때는 가볍게. 자, 이걸 제가 왜 얘기 드리느냐? 자, 우린 이게 안 돼요. 자, 왜 안 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이 해봤거든. 자, 올라갈 때는 무겁게는 개뿔, 올라갈 때는 무서워서 안 사요. 조금 있다가 사죠. 이쯤 오면은 조금 삽니다. 10. 좀 가파르게 올라가. 더 사요. 2배. 20 더 사요. 여기까지 기분이 좀 좋은데 여기까지 갔을 때 기분이 조금 안 좋아. 왜냐? 별로 못 벌었잖아요. 지금 30밖에 안 들고 있어. 이익이긴 한데 수익률이 좀 나긴 했는데 그래서 영혼의 베팅을 합니다. 진짜 영혼까지 끌어와요. 저 위에서. 갑자기 용기가 나죠. 지금 수익률도 낮단 말이야. 이미 벌었단 말이야. 이미 벌었고 지금 시장을 보니까 가지야 해서 영혼의 베팅을 해서 여기서 정말 조금만 빠져. 요만큼 빠지면은 이 위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남은 돈이 갑자기 전체 수익률이 -40%. 시장은 올랐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기로 수익률이 -40%. 그러면은 여기서 포기하죠. 전액 환매. 그리고 가온이 생겨. 도박과 주식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생겨. 주식을 권하는 놈은 인연을 끊자. 보증과 주식은 동급이다. 뭐 이런 가온이 생겨. 막대한 손실이 생겨. 고개를 안 쳐다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시장이 또 가죠. 그럼 없어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이게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올라갈 때는 무겁고 내려올 때는 가봐야 되는데 어디서 제일 무거워요? 맨 위에서 제일 무거워요. 맨 위에서. 제일 커져 있어. 내 포지션이. 이게 이유가 너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교과서에 이렇게 배우잖아요. 용기를 내라. 제 사실은 맨 처음에 사는 그 금액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니셜 그 금액 처음에 얼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분할 매수를 할 때도 n분의 1로 하든지 처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처음엔 좀 용기를 내야 되고 위에 올라가면서 야 너무 올라와서 이게 좀 공포가 나니까 자산 배분을 하면서 비중 조정을 하잖아요. 현금으로 조금 옮긴다든지 조금 더 위험한 걸 바꾼다 이러면서 조절하다가 또 옆으로 가면은 야 안정화됐구만. 그럼 다시 또 비중을 올려서 용기를 내서 하다가 또 가고 이건데 우리는 반대죠.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 공포를 끼고 여기만 가면은 희한하게 굳은 믿음과 용기가 생겨. 아 기가 막힙니다. 희한하게 용기가 왜 여기에 생길까? 용기가 어떻게 영혼을 끌은 용기가 생겨. 영혼을 끌은 내 적금을 깨고 증권사에 돈이 없대요. 지금 빌려줄 돈이 하도 빌려가서 지금이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좋습니다. 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지. 많이 남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가끔은 요 위에서 개별 주식이라고 치면 이게 어깨 걸고 굳은 믿음과 생기고 이때 다른 말 하면 욕먹어요. 부정탄다. 옛날에 봤잖아요. 형 알고 있어 좀 조용히 해줄래? 뭐 이런 얘기. 야 이거 좀 뭐 어쩌고 하면 알고 있어 누가 몰라? 좀 조용히 해줄래?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알겠어 미안해. 이런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반대를 갑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조금 전문 용어로 쓰면은 그 불타기라 그러죠. 불타기 들어보셨죠? 이 젖먹던 용기를 해서 활활 타오르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 주식 단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내 주식의 단가가 여기는 얇고 여기가 이래. 이게 이래요. 이제 대두가 돼. 대두가. 올라갈 때는 무겁게 내려올 때는 가볍게인데 올라갈 때는 정말 얇게 어쩜 거의 대나무 스틱 찹스틱 수준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대두로 내려와. 눈 떨어져요 이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 조금 이따 한국의 촌재인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손실과 함께 엄청난 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분할 매수와는 좀 달라요. 그럼 분할 매수하는 거 아니냐? 아래서 사고 위에서 사고. 분할 매수는 계속적으로 사다 보면은 평균 단가가 되잖아요. 내려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평균 단가가 돼서 결국에 시장은 우상향하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수익이 난다. 이런 게 장기 투자 분할 매수의 원칙인데 여기는 분할 매수를 하긴 하는데 이때는 잘 안 해. 이거 올라갈 때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 그리고 소위 존버라 그러죠. 참어. 안 사고. 올 때까지. 언제? 여기까지 버텨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 그 자꾸 대두가 돼요. 대두가 이렇게 머리만 있어. 이렇게 커서 수익률이 난 왜 이렇게 안 나지? 장투했는데 당연히 안 나지. 당연히 내가 그 기업이 맞다 그 지수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면 아래로 내려갈 때도 사고 이렇게 사야 평균적으로 하면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 머리 대두에서만 이렇게 사니까. 그럼 이게 이건데 이게 뭐 흔들리면 바람 불면 휘청휘청하죠. 어머나 세상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와 그 자기의 불타기 하면서 제일 위에서 사는 거를 좀 헷갈리면은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보면 자산 배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최고의 최선의 수익률 전략은 아니에요. 저거는 위험 관리 전략입니다. 굉장히 길게 보고 꾸준한 수익률을 목표로 굉장히 장기로 가시는 분들을 위한 연기금이 많이 하는 거니까 최고의 수익률은 당연히 몰빵이지. 이거 레버러지 몰빵 맞추면 대박이잖아. 물론 그게 최고의 수익률이지만 최선은 아니고 최고지만 위험 관리가 안 되니까. 대두가 위로만 가면 좋죠. 위로만 가면 대두받는 게 없는데 이게 이 휘청휘청할 때 하기 때문에 확신과 탐욕의 문제인데, 욕심을 조금 뭐 줄이면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폭락장에서 9조 원을 매수했었다. 이게 2020년 3월 6일, 작년 1년 전에. 그때 9조 원 매수하면서 신문에서는 어떻게 라고 걱정을 하고 실제로 저 3조 매수 얘기가 나온 게 1900이거든요. 그 다음에 1500까지 빠졌어요. 계속 개미들은 계속 샀죠. 사실 이때는 아무리 사더라도 뭐 손실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회복은 할 테니까, 회복은 이게 평균치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이게 만약에 1000까지 갈지라도, 물론 만에 하나 500이 가면 안 됩니다. 500은 다른 얘기고. 500은 IMF잖아. 이거는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 500은 안 되지만, 1000까지 정도 가면은, 뭐, 그래도 언젠가 회복을 하니까. 이때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바이가 쪽바일까가 아니라, 이때는 분할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물론,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상승 추세니까 추세대로 가는 게 좋은 뭐 결과일 수도 있고 당연히 맞긴 한데, 자신의 장기간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고. 그래서 하는 총재님이 이 감내 못할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앞에 잘 보면 비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대두형은 정상적인 투자자는 지금 뭐 위에서 5% 빠지면 뭐 쏘와시잖아요. 지금 5% 빠진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면은 계속 아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샀거나 그러면 아래가 두껍고 위가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5% 빠진 게 사실 뭐 쏘와시인데, 대두형은 아니야. 대두형은 5%면 위험하죠. 이게 균형이 위험해. 균형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감내 못할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압니다. 자산 배분 저런 게 말하면은 그거 언제 하고 있어 이런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 어렵냐? 우리의 목표가 커요. 제가 말을 들어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친구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목표가 정말 커. 그 친구가 꽤 벌었거든요. 그 억 단위로 했어. 물론 작은 억이지만 수천만에서 1억 사이를 해서 꽤 벌었어요. 몇 천을 벌었는데도 부족해. 왜 부족하냐? 이게 집으로 연계를 하니까 이게 뭐 10억이냐 15억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려워. 지금 뭐 내가 저 위에서 그 조금 벌었다고, 한 2, 3천 벌었다고 지금 줄이고 이거를 리스크 관리를 하면 이거 언제 보냐는 거지. 갈 때 화끈하게 가야지. 대두건 나발이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이걸 하고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질 수 없다. 얘가 쓰러지지 않는 한 나는 뭐 리스크 그 대두고 나발이고 가야죠. 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질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 아파트하고 생각을 하면서 10억짜리가 20% 오르면 2억인데 내 주식은 5천이 30%밖에 올라서 1,000원 밖에 못 벌었다. 나는 1억 8천 손해다. 그래서 똔똔하려면 400%를 벌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똔똔을 하려면은 5천 받고 5천 더 레버지를 일으켜서 200%를 벌어야 된다. 이런 원대한 꿈이 있는 건 제가 알겠지만 만약에 좀 길게 보고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은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목표가 크신 분들은 진짜 이니셜 들어가는 거, 처음 시작할 때 초기 투자할 때 조금 용기를 내시거나, 아니면 슬로프가 길어야 돼. 투자 기간이 길어야 눈덩이가 커집니다. 근데 우리는 초기 투자 자금과 슬로프보다는 뭐를 중요시하냐면은 이 각도를 중요시하죠. 각도를. 이게 슬로프가 길어야 눈덩이가 커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던 게 한 번에 일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의 떨어져서 붓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눈덩이가 구르는 게 아니죠. 떨어져서 부딪힌 다음에 이게 띵띵띵띵 부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원해.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그래야 내 지금 삶이 빨리 바뀌고 내가 원하는 뭐 집을 산다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거의 슬로프가 아니라 절벽 번지 점프를 원하는 건 아는데, 그걸로 성공하신 분도 많이 있죠. 공부를 해도 성공했고 주식으로 큰 돈을 성공했다는 분들이 오른한 다음에 영혼에 몰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기도를 해서 바이앤프레이 전략으로 이걸 한번 성공,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거 3번만 성공하면 책도 쓸 수 있어요. 올인, 몰빵, 레버러지, 만땅, 기도, 이거 기도해서 3번만 성공을 하면, 제가 이 3번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는데 3연승을 한다, 3연벙을 한다, 뭐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4번 성공하기 전에 중간에 실패도 아니라 마이너스 20% 근처로만 가면은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긴 하는데 뭐 이렇게 이거를 바랄 수도 있는데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정말 신실하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위험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그 박현주 회장님이 유 선생님으로 나섰다는 신문 기사가 났죠. 정말 훌륭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봤는데 재밌는 말 중에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었어요. 퍼가 내려가면은 주가도 내려간다. 혁신 기업을 평가할 때 전통적 기준인 퍼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퍼 갖다만 썼지 뭐 제가 계산한 적 없는데 애널리스트는 편하게 퍼를 갖다 쓴다. 하지만 혁신이 사라지면 퍼가 내려가고 결국 퍼가 낮아지면 주가도 못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쫄보인 너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제 생각에는 이 변화기 때는 남의 시장을 뺏어오죠. 나는 요만해. 하지만 딱 보니까 내가 변화해서 앞설 수 있어. 기존은 요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길 거니까 이게 다 내 거야. 요즘 많이 보이죠. 이게 다 내 거기 때문에 나는 가격 평가를 뭘로 해야 된다? 이걸로. 좋습니다. 훌륭한 논리죠. 혁신 기업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기존에 하고 상대가 안 되거든. 내가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이게 내 거죠. 그래서 나는 요만하지만 평가는 이걸로 하죠. 그래서 훌륭한 그쵸. 그러다가 이제 안정기가 되면은 반대로 수익성을 기반으로 가격 결정을 하는 거니까 변화기에는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바이오 정말 유망하다. 근데 종목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바이오 위험 회피하려면은 ETF 같은 걸 해라. 여러 개 섞었으니까 여러 개 섞으면은 정말 좋은 놈과 망하는 놈이 섞여 있으니까 중간한다. 원래 ETF가 그런 개념이에요. 중간한다. 평균가. 이 섹터가 갈 때는 나는 중간하겠다. 내가 고른 게 테슬라인지 어디라 그래야 돼? 포든지 뭐 모르겠지만 뭐 피아트인지 모르겠지만은 자동차 섹터가 가면은 중간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ETF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선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기업을 골라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쓸 거는 투자하는 매매 기법. 물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거죠. 이거 어떤 우량주를 우리가 고를 것인가 그게 신경을 이제 많이 써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면에서 우리 코스피를 쳐다봤을 때 대단합니다.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서 20위까지거든요. 요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LG화학이 3위야. 작년 뭐 말부터 이렇게 됐지만 LG화학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입니다. 대단하다. 언제 3위였지? 우리 SK하이닉스 바짝 따라왔어요. 역전에 멀지 않았는데 역동의 코리아인 게 이 20개 중에 반도체 관련 기업이 5개고요. 전기차건 배터리건 관련 기업이 7개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이 2개예요. 20개 중에 14개가 최첨단으로 뭐 나가는 뭐 그런 데 있고 네이버 카카오 IT 플랫폼까지 만약에 더하면은 80%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역동 코리아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런 데가 대단한 거죠. NC 명품 회사죠. 명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비재니까. 요즘에 강력한 소비 때문에 NC고 NC 하나 있고 SK텔레콤, 통신, 5G 시대가 뭐고 하니까 또 SK텔레콤 요즘에 그 던파이프를 넘으려고 정말 뭐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SK텔레콤 그 20에 들어갔다. 대단하다. 그리고 소비재, LG생건 예전에 얘기했지만 대단한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할 수 있고 포스코는 원래 크니까 뭐 이 정도가 들어가 있고 정말 놀랐던 거는 어느새 시가총액 3위가 LG화학이 돼 있고 불과 1, 2년 전에 상상도 못했죠. 4위 삼바, 5위 현대차 이게 뭐 멀리 뭐 2000년 걸 갖고 왔지만 2000년 걸 굳이 안 갖고 와도 SK텔레콤, KT, 한국전력, 포스코 이런 전통적 산업에서 지금은 완전히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퍼 위주로 보면은 2020년 가장 전설을 쓴 회사 시가총액 3위에 오른 LG화학 25만 원이 100만 원 같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얼마입니까? 300%포인트 4배죠 4배 4배가 올라가고 70조 원짜리가 20조도 안 되는 회사가 70조 원짜리 갖고 물론 죄송하게도 올드한 얘기 퍼로 얘기하면은 40이 넘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30만원짜리가 90만원에 갔어요. 와, 퍼로 얘기하면은 자꾸 올드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240배. 와, 240배. 정말 훌륭한 기업이란 뜻이죠. 정말 훌륭하고 꿈과 기업이 있고 남의 거를 다 뺏어서 내 걸로 말겠다는 막강한 꿈과 희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현대차도 뭐 40배를 넘는 정말 이런 뜨거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